집 계단에서 발이 헛디뎌 굴러떨어지는 순간 머리가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어요. 온몸이 붕 떠있는 기분이었고 바닥에 부딪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엔 오히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왼쪽 다리에서 예리한 통증이 밀려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랑?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고 식은땀까지 흘리기 시작했어요. 세찬 고통에도 정신을 붙들고 확인해 보니 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어요. 어디라도 전화를 해야겠다 싶었지만 휴대전화가 멀리에 떨어져 있었죠. 거실로 기어가듯 몸을 끌고 간 뒤 전화기를 겨우 손에 쥐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 숨까지 거칠어졌고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들이나 며느리 중 누가 곁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며칠 전에도 저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야겠다고 며느리에게 말했는데 별거 다 사시네요 하는 태도로 무시당했었죠. 그래도 일단 다친 지금이 급하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아, 나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가 좀 많이 다쳤어.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통화 연결음이 끝나자마자 들린 며느리의 반응은 기대와는 정반대였어요. 어머, 아버님 또 조심 안 하신 거예요? 저 지금 드라마 보는 중이라 바쁜데요. 그냥 택시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 목소리에서 걱정이나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딱 질린다는 투였고 마치 저는 골칫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듯 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아들 내외와 같이 살기로 결심한 제 자신이 그 순간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자존심이 조금 남아있기에 그저 알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전화를 끊고 한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다리 통증이 더 심해져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불러야겠다 생각했지만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한참을 기어가야 했어요. 그때 문득 이대로 여기서 쓰러져 있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주차장으로 나가려면 한참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매 순간이 고통이었어요. 결국 이를 악물고 거실을 지나 현관까지 기어서 이동했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운이 좋게도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더군요. 그분이 급하게 택시를 잡아주어 겨우 병원으로 갈 수 있었어요. 너무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택시 뒷좌석에 주저앉았을 때 심장에선 격한 화가 함께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가족 위해 살아왔는데 왜 내 처지가 이렇게 초라해야 하나? 며느리는 왜 저렇게 날 대할까? 차창 밖 풍경을 보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어지러웠고 어느새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사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는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달에 독감으로 고열이 나서 쓰러졌을 때도 약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는데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 말하더군요. 드라마 보고 있는데요. 명절에 간단하게 차례상을 차릴 때도 옆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요즘 누가 이런 걸 차려요? 저는 음식 냄새에 민감해서 힘들거든요. 하고는 방에 들어가 버렸죠. 아들은 늘 변명했어요. 아버지, 미경이가 원래 표현이 좀 서툴 뿐이에요. 저도 그러려니 하며 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행동들을 계속 봐온 이상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죠. 아내가 살아있을 땐 며느리가 조금 더 조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떠난 이후부터는 마음껏 나를 세우기 시작했달까요? 어느 날은 제가 안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진짜 꼰대예요. 어쩜 그렇게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양원 들어가셔야 하는데 남편은 또 편들어주니 짜증나요. 그걸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콱 막히더군요. 내가 정말 그렇게 꼰대인가? 이 사람들은 내가 주저 빨리 요양원에 들어가길 바라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참고 지내왔지만 마음 안쪽에는 서서히 분노가 쌓였어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죠. 그 반짝 미소가 끝나는 순간 다시 저를 무시하는 태도로 돌아가는 모습이 더 괴로웠습니다. 아들은 그런 모습을 알아채지 못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했는지 늘 대신 변명만 해줬어요. 그러다 이번에 계단에서 굴러 다리가 부러지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으니 제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죠.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날카롭게 끓어오르던 감정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더 깊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다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상태가 심각하면 큰 수술이 필요할 텐데, 그럼 누가 나를 돌봐주나? 며느리에게 부탁해야 하나?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쁠 텐데. 이런 걱정들이 머리를 질주하듯 지나갔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간신히 의사 진료를 받았고 엑스레이와 CT를 찍고 나니 상황이 예상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뼈가 부러진 각도가 안 좋아 금속 핀을 넣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의사는 다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대로 두면 회복이 늦어질 뿐 아니라 합병증 위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보호자가 필요하구나 싶었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역시 아들이었어요. 수술을 준비하는 도중 간호사가 보호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가족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 좀 급하게 수술해야 한대. 너 아버지 다리 다친 거 들었지? 아들은 깜짝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버지, 지금 병원 어디예요? 제가 바로 갈게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다치셨어요? 아들이라면 달려와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곧 수술실로 들어가야 하니 바삐 준비를 마치고 누워있는데 아들이 헐레벌떡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달려오자마자 제 손을 꽉 잡고 얼굴을 찡그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늦게 말씀하셨어요? 진작 알려주셨으면 제가 바로 왔을 텐데. 저는 숨을 고르며 한마디 했어요. 와줘서 고맙다. 난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말거라. 아들은 병원 서류에 보호자 서명을 하고 수술 준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함께 오지 않은 사실이 또다시 제 심기를 건드렸지만 일단 수술에 집중해야 하니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곧 마취가 시작되었고 정신이 어렴풋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며느리의 무심한 표정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수술은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제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간호사는 밝은 미소로 말했어요. 아버님, 수술 잘 끝났어요. 보호자분이 계속 밖에서 기다리시던데 정말 효자시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입가에 쓴웃음이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착하고 성실해요. 그런데 왜 며느리는 그와 이렇게 다른 걸까?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병실로 옮겨진 뒤 아들은 제가 깨어나자마자 급히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밥이나 죽이라도. 제가 대답하려는데 문득 며느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다시 신경 쓰였어요. 아들은 눈치를 챘는지 낮은 목소리로 변명하듯 말을 이었죠. 미경이는 집에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요새 몸도 좀 안 좋은가 봐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지난 3년간 쌓였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감기 때도 명절 때도 심지어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조차 며느리는 늘 핑계로 빠져나갔죠. 언제까지 저런 말로 넘어가려고 하지? 아들 녀석은 왜 저렇게 며느리 편만 드나? 답답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수술 직후라 체력도 많이 떨어져 크게 소리를 낼 힘은 없었어요. 준호야, 너도 알고 있지 않니?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버지로서 참았지만 난 이제 더 이상 참기 힘들다.
아들은 제 말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죠. 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까지 노골적이지 않았는데, 너가 옆에서 보고도 못 느꼈다면 정말 실망스럽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미경이가 좀 예의 없이 군 적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저도 참 복잡하고 저는 너무 피곤해 눈을 감았다가 다시 힘을 내어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복잡하다는 거 안다. 하지만 최소한 인간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니? 내가 너희들 사생활 간섭 많이 했니? 내가 뭘 바랬냐? 그냥 가족으로서 조금이라도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이길 바랬던 거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저무는 해가 보였고 병실엔 어둠이 서서히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한마디를 건넸어요. 준호야,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아들은 긴장된 얼굴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는 묻지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 조금 전 한 말을 되새기며 다시금 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만 했다고 해서 존중을 받는 건 아니구나. 이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나서야겠어. 내 다리를 고치듯 내 마음도 수술대에 올려서 치료해야 할 때가 온 거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고 저는 수술 후 통증과 싸우며 뒤척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이 모든 불편함이 사라졌으면 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죠. 며느리는 끝내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고 아들만이 곁에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돌며 제 다리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설명했어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최소한 몇 달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아들의 얼굴은 순간 새파래졌고 저는 텅 빈 며느리의 자리를 다시금 떠올렸어요. 저 며느리가 집에서 날 어떻게 대할지 뻔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태도를 그냥 흘려보내진 않을 것이다. 그러던 중 간호사가 검사실로 저를 데려가려 했는데 다리를 지탱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들이 휠체어를 잡아주며 헌신적으로 돕는 모습에 다시 한번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내 아들은 분명 착하고 효심이 있다. 이렇게 성실한 아이가 왜 며느리를 제대로 다잡지 못할까?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어쨌든 아들의 따뜻함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니 아들이 휴대전화로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며느리였어요. 아들은 한참을 같은 말을 하더군요. 그래, 알았어. 할 수 없지. 당분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통화를 끝내고 난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미경이가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못 온대요. 저라도 최대한 시간을 내볼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차가운 분노가 일렁였어요. 몸이 안 좋다라 아버지가 병원 신세를 지는데도 한 번쯤 와볼 법하지 않나? 이건 배려 부족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다. 결국 나 혼자서라도 뭔가 해야겠구나. 그날 저녁 하필이면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 간호사를 여러 번 불러야 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 집에 다녀와야 한다고 나가버렸고 저는 텅 빈 병실에서 며느리의 거만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밤을 지새웠어요. 나를 배려하지 않는 며느리를 계속 곁에 둬야 하나. 이제는 아들을 설득해서라도 나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마침 아들이 출근 때문에 병원을 비운 사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솔직히 며느리 목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더 미루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경아, 나다. 병원에 한 번도 안 오는 이유가 뭐지? 며느리는 예상대로 냉담한 말투였어요. 아버님, 제가 몸이 안 좋다니까요. 병원 가봤자 할 게 뭐 있겠어요. 택시 타고 검사 받고 간호사 부르면 되잖아요. 저는 심장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왜 택시 부르라고 했을 때 그토록 서운했는지 아냐? 가족이라면, 같이 사는 식구라면 기본적인 관심과 애정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며느리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더니 되레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아버님, 저도 바쁘고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옛날처럼 큰어른 모시고 사는 시대도 아니고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한마디를 뱉었어요. 좋다. 이제부터 나도 내 방식대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라. 딱 거기까지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계속 뭔가를 말하려던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반쯤 누운 채로 오래전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고 가족을 돌보는 데 있어 늘 진심이었죠.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란 건 전적으로 아내 덕분이었는데 왜 며느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눈을 감고 있을 때 문득 눈앞에 아내의 환한 웃음이 떠오르는 듯 했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며느리도 함부로 못했을 텐데 이제부터 내가 내 발로 일어서서 해결해야겠지. 당신이 날 지켜봐 주리라 믿는다. 그날 오후 아들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고 저는 퉁명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너하고 나하고 할 얘기가 많다. 이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준호야, 너가 잘 알아둬야 할 게 있다. 난 미경이에게 특별히 뭘 바라거나 크게 요구한 적이 없는데 늘 저런 식으로 무시당하니 참 기막힐 뿐이야. 아들은 대답 없이 침묵했어요. 물론 너가 양쪽 사이에서 힘들 거란 것도 알지만 너무 변명만 늘어놓지 않았으면 한다. 너도 이미 내 마음을 알고 있지 않니? 아들은 여전히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사실 저도 속상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크게 다치셨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병문안을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번 연락할 때마다 자기 사정만 이야기하니 저도 뭐라 말하기가 참...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음을 느꼈어요. 하얀 커튼 틈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병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만은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의사가 병실로 찾아와 퇴원 일정을 조정하자며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뼈 접합 상태가 잘 유지되면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다가 퇴원해도 된다고요. 그 순간 저는 집으로 돌아갔을 때 겪게 될 상황이 벌써부터 두려워졌습니다. 퇴원하면 며느리는 또 얼마나 내게 신경을 안 쓸까? 아들은 집안일과 출근을 동시에 챙기느라 더 피곤해질 텐데. 그럼 결국 난 혼자서 버둥대야 하나? 차라리 재활병원에 더 머무는 게 나을까? 그런 암담한 생각이 이어지다가 문득 아들의 긴장이 풀린 듯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제 마음도 조금 풀리는 듯 했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퇴원하면 다시 집에서 며느리와 부딪힐 텐데 과연 그때도 아들은 미경이가 힘들어서 그래요 라는 말만 되풀이할까. 며칠 뒤 의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과가 좋다고 하며 퇴원을 권유했어요.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별로 반기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기쁜 마음 반, 불안한 마음 반이었죠. 결국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휠체어를 밀어주는 아들과 함께 병원 문을 나섰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버지, 집에 가면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최대한 신경 쓸 테니 걱정 마세요. 우리 집에 계신 동안 다치지 않도록 제가 대책을 좀 세워볼게요.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쉰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단 그렇게 하자. 너가 대책 세운다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마음이야. 함께 사는 가족끼리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 나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아들은 제 목소리에 담긴 서운함을 느꼈는지 선뜻 대답하지 않고 택시를 잡아 세웠어요. 그때 떠오르는 불편함을 억누르려 애쓰면서도 한편으론 그래도 아들은 내 편일 거라고 스스로 다독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며느리와의 또 다른 불화를 예감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첫날, 아들은 불이 나게 제 방에 들어와 부축해주며 자리를 잡아줬어요. 침대에 누워 허리를 세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병원보다 익숙한 공기라서일까 마음은 조금 편안했죠.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돌아온 걸 알고도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어요. 방문 틈으로 봤더니 거실 소파에 기대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방에서 목을 축이려다 물 한 잔 마실 힘도 없어 아들을 불렀어요. 준호야, 물 좀 줄래? 아들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달려가 물과 죽을 함께 가져다 줬어요. 무릎 담요도 덮어주며 괜찮냐고 물어봤죠. 그런 아들의 모습에 고마우면서도 곁에서 빤히 보고 있으면서 아무 반응 없는 며느리가 야속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깨어났는데 아들이 회사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뒤였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며느리와 단둘이 남게 되었죠. 배가 고파지면 제가 직접 움직여야 했고 화장실에 가야 하면 목발을 짚어야만 했어요. 다리가 아직 완전히 붙지 않아 움직일 때마다 욱신거렸지만 며느리는 제가 넘어질까봐 걱정해주기는커녕 거실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더군요. 미경아, 나 화장실 좀 갈 텐데 혹시 부축 좀 해줄 수 있겠니? 제 목소리가 들리자 며느리가 뜨악한 표정으로 TV를 잠시 멈췄어요. 아버님, 저 지금 좀 바쁜데요. 이따가 아들 오면 도와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바쁘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하나 살펴보니 그저 SNS에 뭔가를 열심히 올리고 있더군요. 아들에게도 여러 번 이런 모습을 말해봤지만 아들은 요즘 다들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이해해달라고만 했어요. 결국 혼자 목발을 짚고 화장실까지 이동하는데 그 짧은 거리도 얼마나 아찔했는지 모릅니다. 뼈가 덜 붙은 상태에서 발을 디딜 때마다 발목이 짜릿하게 욱신거렸어요. 다리를 다친 이후 며느리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같은 집안 식구로 최소한의 배려는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 차가운 말까지 쏟아내곤 했습니다. 아버님, 또 목발로 걸으시면 위험해요. 우리도 힘드니까 조심 좀 하세요. 괜히 크게 또 넘어지시면 저도 골치 아프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쩜 조심하세요라는 말도 이렇게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나? 내가 넘어지면 자기만 힘들어질 거라는 계산인가? 그저 휴식을 취하며 회복해야 할 시기에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 마음은 편해지기는커녕 더 무거워졌죠. 식사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동안은 아들이 퇴근 후에 따뜻한 밥을 차려줬지만 아들이 회사 야근이라도 잡히면 저는 꼼짝없이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에 의존해야 했어요. 며느리는 본인 식사만 알아서 하더니 문득 제 방문을 열고 한마디씩 툭툭 던졌죠. 아버님, 라면 드실 거면 조심하세요. 가스불 끄는 거 잊지 말고요. 저는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갈게요. 그마저도 그냥 평범하게 부탁하는 말이라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쏘아붙이듯 말하니 무시받는다는 기분이 더 깊어졌죠. 집안에 저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다시금 가슴을 후벼 팠어요. 결혼 전에는 준호가 괜찮은 여자라고 소개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싸늘한 사람이었던 건가? 잠깐 앉아 쉬면서도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하루는 일어나려다 중심을 잃고 아슬아슬하게 쓰러질 뻔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간신히 탁자를 붙잡아 겨우 몸을 세웠죠. 그때 며느리가 거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호들갑스레 다가오는 대신 휴대전화부터 집어들더군요. 어머, 아버님 조심하시지 그래요. 또 크게 넘어지시면 입원비랑 수술비만 더 들 텐데. 큰일이네요. 진짜. 그 말투는 전혀 걱정이 아니었어요. 마치 돈 문제나 더 일거리가 생기는 걸 피하고 싶다는 투였죠. 제가 겨우 자세를 바로잡고 한숨을 내쉬며 이 상황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는 저녁이면 며느리는 한껏 예의 바른 척 굴곤 했어요.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이고, 다리 아프실 텐데. 어쩌면 좋아요. 거칠에만 번지르르 했죠. 그러고는 아들에게 눈짓을 보내면서 난 몸이 안 좋아서 요즘 신경 쓰기 힘들다는 식으로 둘러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들도 미안한 듯 저를 보았지만 그 이상의 행동은 없었죠. 그러다 결국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는 매년 자그마하게나마 축하를 해왔던 날이었죠. 그런데 올해는 아들이 작은 케이크를 사오긴 했지만 며느리는 케이크 초에 불을 붙이는 것조차 꺼려하는 눈치였어요. 괜히 촛불 켜다가 아버님 깜짝 놀라면 또 넘어지시면 어쩌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한계라는 생각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렇게 간병받기는커녕 더욱 심해지는 무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나름대로 다시 걷기 위해 재활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상태로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쟤는 날 영영하찮게 볼 테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져야 매 발로 걸어서라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틈날 때마다 목발의 의지에 거실을 몇 바퀴 돌고 다리 근력을 회복하려 애썼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며느리는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저를 흘겨보곤 했죠. 조용히 좀 하세요. 목발 짚는 소리 때문에 드라마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더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그저 이 악물고 재활을 이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이 여러 번 들었지만 제 몫인 집이니 오히려 제가 나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아들과 갈등을 일으켜봐야 뾰족한 수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러나 생일날 밤 며느리의 속삭임을 우연히 듣게 되면서 제 인내심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날 밤 아들은 퇴근 후 힘겹게 케이크를 사와서 제게 건넸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늦어서 제대로 준비도 못했네요. 그래도 생일 축하는 해야죠. 저는 그 작은 케이크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아들 마음이라도 고두면 괜찮다는 생각을 잠시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옆에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어요. 아버님 치아도 안 좋으신데 케이크 먹기 불편하실 텐데요. 괜히 돈만 쓰신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끄고 치워버리면 안 돼요? 아들은 그런 말투에 당황했는지 케이크 상자를 잠시 닫아버렸어요. 전 그렇게 무시당하는 분위기가 싫었지만 생일날까지 언쟁이 오가는 건 피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래. 나중에 내가 천천히 먹어볼게. 고맙다, 준호야. 정적이 흘렀고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 후로도 거실에서 셋이 모여 앉아 있으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슬그머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도 별다른 말 없이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았어요. 저는 다리를 살짝 주무르며 이게 무슨 생일인가 하는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한참 뒤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갔다가 며느리와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아들은 낮게 웅얼거렸지만 며느리의 말은 또렷하게 들렸죠. 우리 언제까지 아버님 모시고 살 거야? 이제 요양원 알아봐야 하지 않나? 고대에도 생각하고 있는데 방도 비워야 하고. 아들의 대답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이어서 말하길 애가 생기면 울음소리에 아버님 잠 못 주무실 텐데 오히려 아버님이 불편하실 거라니까. 나도 이런 얘기하기 싫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그래. 결국 내가 이 집에서 빠져나가길 원하는구나. 내가 있어봤자 자기네 부부 생활만 불편하다는 거지. 아들은 뭐라고 중간중간에 대답하긴 했지만 며느리가 이미 주도권을 잡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기색이었어요. 문득 서랍에 넣어둔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모은 돈, 그리고 지금 이 집의 명예. 이 모든 게 아직은 내 손안에 있지 않나.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생일임에도 축하 한마디 제대로 받지 못했고 오히려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얘기를 직접 귀로 들었으니 마음이 무너졌죠. 아침이 되자 간신히 몸을 일으켜 목발을 짚고 서랍장을 열었어요.
통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집 관련 서류를 꺼내 확인했죠. 그래, 이거다. 내가 지금까지 참아준 것도 한계에 이르렀으니 이젠 내 쪽에서 먼저 칼을 빼야 할 때가 온 거지. 그때 방문을 열고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은 서류들을 확인하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죠.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아직 다리도 제대로 못 쓰시면서.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이 집이 내 명이라는 거 너도 알잖니? 그리고 내 전 재산이 여기에 다 있다는 것도. 아들은 눈에 불안을 띤 채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럼요. 아버지, 재산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쓰셔도 되죠. 근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목발의 의지에 서류들을 천천히 다듬으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어제 너희 대화를 다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왜 참고 살아왔는지 이젠 나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다. 아들은 당황해서 손을 허둥대더니 곧장 며느리가 있는 방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문 밖으로 나오더군요. 어젯밤과 똑같은 표정으로 전혀 미안함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이세요? 새벽부터 집 서류 꺼내시고 통장은 왜 또? 저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피식 웃음이 나면서도 속은 부글부글 끓었어요. 하지만 일단 참고 목소리를 낮춰 물었죠. 미경아, 넌 날 어떻게 생각하니? 당신이 내 아들에게 저런 얘기를 하는 걸 직접 들었는데 솔직히 배신감이 든다. 며느리는 짜증을 숨기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버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애가 생길 거고 방도 필요하고 아버님도 다리 다치신 이후로 계속 간호해야 되는데 저도 저 나름의 사정이 있잖아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말대로 나도 내 사정이 있다. 난 내가 평생 모은 이 재산이 날 무시하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꼴을 볼 수 없어. 그리고 내 남은 삶을 더는 이런 대접받으며 살고 싶지도 않아. 며느리는 순간 당황했는지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설마 아버님, 무슨 이상한 결정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차피 이 집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거고 준호 오빠도 여기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어요. 준호야, 너는 여기서 한 발 물러서 있거라. 내가 미경이랑 얘기 좀 더 해야겠다. 아들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멈칫하더니 곧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향해 눈짓을 보냈지만 아들은 이번만큼은 반박하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니 아들도 더 이상 며느리의 편을 들기 힘들어하는 듯 했어요. 저는 목발을 짚으며 현관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고 거기서 멈춰서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아직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은 탓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밤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너가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해라.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궁금하다면 너 스스로 결론을 내기 전에 함부로 날 무시하지 말아라. 그 말에 며느리는 발끈해서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아들이 가로막았어요. 한순간 세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기운이 감돌았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워있는 동안 어젯밤에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가 다시금 떠올라 가슴이 뛰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론 홀가분했죠. 이제 정말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는 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렇게 숨가쁘게 흘러간 생일의 다음 날이 밝아올 때 저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만 당하고 있지는 않으리라. 바로 이 순간이 저에겐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며느리의 태도를 낱낱이 확인했고 아들도 제 편에 서주려는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 테니까. 그날 아침 목발을 짚고 똑바로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네 골목길에 부는 바람이 제 마음까지 식혀주는 듯했고 한편으로는 어제 꺼내 보았던 통장과 서류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나는 절대 빈손으로 쫓겨나지 않을 거고 오히려 누가 누구를 내쫓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삶이 달라지겠지. 아침 일찍 눈을 뜨자 방문 틈으로 거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를 나누는 듯 했지만 알 수 없는 웅얼거림이었죠. 귀 기울여 들어보니 며느리가 또다시 요양원 얘기를 꺼내는 기색이었어요. 아버님 다리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이렇게 집에서 계속 계시면 우리만 힘들다는 뉘앙스가 은근히 풍겨왔죠. 심장이 순간 쿵 내려앉았어요. 지난번에 요양원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을 때부터 마음이 심란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말하는구나 싶었어요. 더 이상 참으면 제가 더 손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제는 저도 한번 확실히 나서야겠다는 결심이 들더군요. 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자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는 살짝 움찔했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일어나셨네요. 오늘 아침은 그냥 라면 드시면 되겠죠? 아들은 힘겹게 며느리 쪽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조금만 더 살갑게 굴면 안 되냐는 뜻이 담겨 있는 듯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목발을 짚고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어요. 준호야, 너도 들었지? 이 집에서 내가 더 있으면 힘들다고 하는데. 아들은 말문이 막혔는지 고개만 조용히 숙였어요. 며느리는 대답 대신 길게 숨을 내쉬더니 휴대전화를 매만졌죠. 그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일단 여기서 크게 소리치고 싶진 않았어요. 사전에 준비해둔 게 있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저는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집 명의와 재산이 전부 제 것이고 며느리의 부당한 처우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충분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제가 마음먹으면 정당하게 그 아이를 쫓아낼 수 있다는 조언까지 받았죠. 마음속 분노가 이제 곧 터져나올 듯 했지만 조금만 더 참자고 다독였어요. 라면, 됐고, 난 밖에서 밥 먹을 거다. 아들, 넌 잠깐 시간이 되니? 아들은 눈치 빠르게 제 의도를 알아챘는지 곧장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뒷말 없이 TV를 켠 채 무표정으로 바라봤죠. 제게는 더 이상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했어요. 아들과 함께 현관문을 나서는데 왠지 뒷덜미가 뜨겁게 달아오르더군요.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결판을 내야겠다. 그렇게 굳게 마음먹었어요. 그날 정오 무렵 아들과 간단히 식사를 마친 뒤 근처 커피숍에서 차분히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은 제 표정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는지 처음부터 긴장한 기색이었죠. 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밖에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집에서는 아무래도 며느리가 신경 쓰일 테니 내 얘기를 제대로 듣기 어렵지 않니? 요즘 며느리가 또 요양원 얘기를 꺼내더라. 너도 들었지? 아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네, 미경이가 아버지 간병이 힘들다며 이런저런 말을 하긴 했어요. 힘든 건 알지만 가족이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지. 날 내쫓는 식으로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이제 난 더 참지 않을 거다. 아들은 한참 동안 고민에 잠긴 듯 종이컵을 구기며 대답을 망설였어요.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불안감이 뚜렷하게 보였죠. 아버지, 사실 나도 미경이한테 화가 많이 나요. 근데 부부로서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내쫓을 정도로 심각한 건가 싶어서. 이 말을 듣는데 제 속에서 우라가 침이 올랐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은 서름과 무시는 대체 뭐였나. 아들은 제 표정을 살피며 본인도 점점 흔들리는 눈치였어요. 준호야, 내가 너를 곤란하게 만들기 싫어서 그동안 참아왔지만 이젠 한계다. 며느리가 날 함부로 대하는 건 그 아이 문제지만 너가 중재도 제대로 못했잖아. 상식적으로 계단에서 굴러다리가 부러진 시아버지를 택시 부르라며 내버려두는 게 정상이냐. 게다가 요양원 운운하며 집도 뺏으려 했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긴장에 찬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저는 한 박자 쉬고 계속 이어갔어요. 이미 변호사랑도 상의했다. 이 집은 내 명이고 재산도 내 거다. 만약 내가 너희 부부를 나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아들은 그 말에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결심하듯 다잡은 목소리로 답했죠. 그럼 결국 아버지 뜻대로 미경이 보고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요양원에 가는 일은 절대 없다. 가야 한다면 그 아이가 떠나야겠지. 그리고 너가 그 아이를 따라갈지 여기 남을지 결정해야 한다. 차가운 공기가 커피숍 안을 휘감은 듯 숨이 막히더군요. 아들도 겨우 숨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집에 들어가서 미경이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면 저도 더는 모른 척 못하겠네요. 그 말만 들었을 때는 아들이 아직 갈팡질팡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단호해 보였죠. 서로 더 할 말은 없어 보였고 우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비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두 분이서 데이트라도 다녀오신 거예요? 저는 혼자 집에서 심심했네요. 그 뻔뻔함이 다시금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나 이번엔 아들이 먼저 나섰어요. 미경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거실에서 이러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며느리는 슬쩍 인상을 썼지만 아들의 낮은 톤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는지 일단 따라갔어요. 저는 일부러 멀리서 귀 기울이지 않고 거실에 앉아 목발을 세워뒀어요. 몇 분 뒤 방 안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게 들렸죠. 녀석들이 꽤나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오빠가 어떻게 나보고 나가라는 말을 해? 여기서 살아온 게 몇 년인데. 미경아, 아버지 다리 부러졌을 때 병원에도 안 가고 이제 와서 요양원 보내자는 얘기를 또 꺼냈잖아. 나도 아버지 입장에선 화날 만하다고 본다. 그럼 어쩌라고? 나 혼자 간병할 자신도 없고 내 생활도 중요한데 오빠가 좀 도와줬으면 괜찮았겠지. 근데 맨날 야근에 주말 근무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지. 아버지께서 그 정도도 못 받을 만큼 잘못하신 게 뭐야? 방 안에서 억척스러운 며느리의 목소리와 단호해진 아들의 말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쾅 문을 열고 며느리가 나왔어요. 아들은 땀을 흘리는 얼굴로 따라 나왔죠. 오빠가 아버님 편을 들고 나더러 나가라는 거네. 그럼 좋아. 나가줄게. 근데 그냥 빈손으로 나가긴 억울하지. 그 말에 아들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너가 뭘 그렇게 당연히 가져갈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 집 명의는 아버지 거고 우리는 별다른 재산 형성이 없잖아. 거기에 너가 보탠 돈이 있긴 했니?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오빠,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내가 생활비로 얼마나 썼는데 합의 없이 나가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우리가 생활비로 낸 건 아버지한테 월세 같은 걸 낸 게 아니라 같이 사는데 들어간 공과금 수준이었잖아. 집값을 함께 마련한 적이 있냐는 거다. 거실에 앉아 모든 걸 듣고 있는 제게 이 대화가 허망하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론 차갑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며느리가 가져갈 게 없으니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도 뒤로는 어떻게든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 보였어요. 결국 며느리는 거칠게 소파에 짐을 던져두고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아버님, 좋습니다. 저 떠날게요. 하지만 저도 최소한의 권리는 받아야겠네요. 그동안 같이 살아왔던 세월이 있는데 제 시간을 공짜로 쓴 건 아니잖아요. 그 말투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어요. 너가 한 게 뭔데? 시아버지로서 말하지만 너한테 받은 건 상처뿐이 없다.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 부러졌을 때도 모른 척 감기로 쓰러졌을 때도 나 몰라라. 명절 땐 너가 손 하나 까딱 안 했지. 그리고 요양원 운운하며 집 내놓으라고 했던 건 대체 무슨 권리로 하는 말이었니? 며느리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아들이 옆에서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미경아, 이혼도 검토하고 있어.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무시했으면 우리 부부 생활도 의미 없는 거 아닐까?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경악한 얼굴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오빠가 이혼이라는 말까지 꺼내다니 이게 말이 돼? 처음엔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지난 3년간 아버지를 대하는 너의 태도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젠 나도 한계야.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거실 안에는 날선 침묵이 흐르더군요. 그 순간 문득 제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줄지 아니면 여기서 결판을 내야 하는지 고민이 스쳤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죠. 며칠 뒤 상황은 더 극단으로 치달았어요. 며느리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집을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선 선언을 한 거예요. 합의금이나 위자료 문제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 아들은 표정이 굳었고 저도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돌렸죠. 네, 알겠습니다. 그쪽이 변호사를 대동한다고 하면 저도 더 확실하게 나가겠습니다. 결국 며느리와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게 됐어요. 저는 이미 법적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었고 아들도 며느리의 태도에 크게 실망의 등을 돌린 상태였죠. 하루 저녁 거실 테이블 위에서 아들과 저는 서류들을 펼쳐놓고 마지막 협의를 했어요. 아버지, 저도 이혼 쪽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미경이가 합의금을 요구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줄 이유가 없다고 변호사도 말하더군요. 그래, 너가 결정을 내렸으면 난 더 말 안 하마. 어차피 이 집은 내 명의니까 며느리가 재산 분할을 주장할 근거가 없대. 맞아요. 결혼 생활 중에 함께 마련한 자산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잖아요. 서류를 모두 훑어본 뒤 저는 한숨을 길게 뱉었어요. 아들도 제 기분을 이해한다는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며느리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는 걸 알고 저와 아들도 동시에 움직였어요. 제가 아는 법무법인에 연락해 모든 자료를 넘기고 며느리의 요구가 무엇이든 정면 대응하겠다고 통보했어요. 며느리가 녹음 파일이나 사진 같은 증거를 본다면 아마도 불리함을 깨닫게 될 테고 이혼 과정이 더 빠르게 정리되리란 예감이 들었죠. 실제로 변호사와 얘기해보니 며느리가 법적 근거 없이 내가 이 집에서 산 세월만큼 보상을 달라고 해도 뚜렷한 기여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 게 없다는 뜻이었죠. 며칠 뒤 며느리는 싸늘한 얼굴로 서류를 들고 들어와 마지막 협상을 시도했어요. 아버님, 그래도 제가 몇 년간 이 집에서 산 건 사실이고 나름 가사일도 조금은 했고 위자료나 합의금 없이 그냥 나가라 하면 저는 너무 억울해요. 아들은 더 이상 설득되지 않는 듯 단호히 말했어요. 너 하는 걸로는 집안일이라고 할 것도 없었잖아. 오히려 아버지한테 심적으로 큰 상처만 줬지. 나도 변호사랑 상의했는데 당장 이혼 소장 접수해도 문제 없대.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몇 마디 험한 말을 내뱉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애처롭다기보다는 이제야 끝이 보이는구나 싶은 시원함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방에서 옷가지와 소지품을 정리하면서 중간중간 나중에 두고 보자 같은 말을 내뱉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는지 이내 조용해졌어요. 이 집에 남겨진 건 사실상 없었으니까요. 오빠, 갈게. 이혼 서류는 변호사끼리 처리하자.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쳐다볼 때 아들의 표정에는 일말의 연민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 역시 거리를 두고 목발을 짚은 채로 창가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한때는 제 아들의 배우자로 들어와 한 집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셈이죠.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마음 한편이 묘하게 후련해졌어요. 쓰디쓴 3년간의 기억, 그리고 계단에서 굴러 다리가 부러진 뒤 받았던 차가운 대우가 떠오르면서 이게 결국 당연한 결말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며느리가 떠난 뒤 집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어요. 이상하게도 어색함보다는 평온함이 크게 느껴졌어요. 아들도 거실 한쪽에 서서 말없이 고개를 떨궜죠. 준호야, 제가 낮게 부르자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너 괜찮니?
그래도 이혼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아들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후련해요.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인간과 이어져야 할 이유가 없으니 그 말에 저도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 같았어요. 한편으론 제 편이 되어준 게 고맙고 또 한편으론 며느리 문제로 복잡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정리된 기분이 들었죠. 그날 저녁 둘이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은 한숨을 길게 쉬고 맥주 캔을 따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텐데 아버지가 3년 동안이나 참으신 걸 생각하니 너무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 밖으로 괜찮다라는 말 대신 이젠 서로 부담 없는 침묵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미 많은 상처가 오갔고 그 결말이 이렇게 나는 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겐 가장 나은 선택 같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나 아들은 본격적으로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변호사와 함께 며느리의 법률 대리인과 협상 테이블을 차렸어요. 하지만 며느리 측에서 별달리 줄 게 없다는 걸 알고 결국 이혼에 빠르게 합의했어요.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겠냐는 며느리의 마지막 뒷말에 아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고 변호사 역시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어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법적 절차도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한 달 남짓 지나자 최종적으로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어요. 며느리가 제 집에서 나간 뒤로 저는 다리 통증이 점차 줄어든 걸 체감했어요. 이상하게도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재활도 더 수월해지더군요. 목발을 짚지 않고 집 안을 걸을 수 있는 날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아들과 단둘이 지내는 집은 한결 조용하고 안정됐어요. 밥을 먹는 것도 청소나 세탁도 둘이서 어느 정도 분담해가며 지냈죠. 한가한 밤이면 아들이 오히려 제게 말하곤 했어요. 아버지, 미경이가 떠났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 보면 확실히 내가 그동안 잘못된 관계를 이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대꾸하지 않고 TV 뉴스를 보며 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조금 시간이 더 흘러서야 아들이 다시 인생을 살펴보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제 다리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의사가 공식적으로 판정한 날, 아들과 함께 병원 근처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서로 건배를 할 때 아들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한테 불행한 일은 다 지나간 것 같죠? 그래, 이젠 내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쭉 쌓여왔던 응어리도 좀 풀린 것 같다. 물론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내가 인생을 다시 되찾은 기분이야. 아들은 살짝 울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3년간의 응어리가 두 사람 사이에 희미하게 남아 흩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집 대문 앞에서 우편함을 정리하다가 문득 바라본 햇살이 맑고 따뜻했어요. 이 집이 다시금 저에게 진정한 내 보금자리가 된 느낌이었죠. 며느리가 지배하던 시간은 이제 사라졌고 아들 역시 묵직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홀가분해 보였어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는데 아들이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주말에 바람 좀 쐬러 갈래요? 옛날에 같이 낚시도 다니고 했잖아요. 다리도 괜찮으시니까. 멀리까진 아니어도 가까운 강변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제안에 제 입가에 자연스레 웃음이 번졌어요. 좋지. 나도 요즘은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 어디든 나가고 싶더라. 아무도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더 자유로운 것 같아.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천천히 밖으로 나갔어요.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설 때 문득 그날 사고가 떠올랐지만 이번엔 전혀 겁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회복해서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 앞을 나서는 순간 먼 기억 속에서 아내의 잔잔한 미소가 언뜻 스쳐갔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갈등도 벌어지지 않았겠지. 하지만 당신이 없는 지금 내가 직접 싸우고 이겨냈어. 이제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저는 아들과 나란히 걸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 평범한 풍경이 이제는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마음 한구석에 답답함이 있었던 지난 3년을 떠올리니 사이다처럼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남은 인생, 더는 어리석은 참음이나 희생으로 낭비하고 싶지 않다. 집에서 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도 아들이 한숨을 쉬던 모습도 이제는 아물어가는 예닐이 됐어요. 저는 목발을 내려놓고 두 발로 다시 세상에 나선 지금의 이 순간을 마치 새 출발처럼 느끼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지켜줘야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며느리가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 이 결말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리고 아들도 뒤늦게나마 옳은 판단을 해줬으니 저 또한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 아들과 단둘이 사는 요즘 하루하루가 조금씩 환해지는 것 같아요. 아들은 이혼 후에도 큰 상처를 받은 기색 없이 차분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어요. 서로 조금씩 도우며 같이 밥도 해먹고 대화를 나누며 지내는 이 작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며느리가 집을 나간 뒤로 저희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사이다처럼 시원해졌어요. 싸늘했던 시선도 요양원 운운하던 억지 주장도 모두 사라졌죠. 전 어쩌면 인생의 황혼기에 쓰디쓴 경험을 통해 한 번 더 가족의 의미를 배운 것 같아요. 재활을 마친 뒤 의사에게서 이제 일상생활에 큰 무리 없으니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라는 권고를 받았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집 근처 공원 산책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예전에는 아버지가 혼자 산책하러 다니시곤 했잖아요. 이제 제가 같이 다닐게요. 아들의 이런 말 한마디가 예전 같으면 특별할 게 없지만 지금은 무척 소중하게 들렸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다쳐보니까 예전처럼 그냥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겠더라. 이젠 너랑 자주 나오자. 잔잔한 미소를 교환하고 나란히 공원을 걸을 때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가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이웃을 만나면 가볍게 인사도 건네곤 했죠. 며느리가 있을 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평온한 장면이었어요. 한편으론 왜 그 애가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굴었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단칼에 선. 이제 그 일로 더 고민하고 싶지 않다.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저도 아들처럼 지난 기억을 붙잡기보다는 새로이 찾아온 이 여유를 만끽하고 싶었죠. 어느 날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들고 오셨는데 저희 사정을 잘 모르시는지 며느리가 안 보이네요.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같이 안 삽니다. 아들하고 단둘이 사요. 아주머니가 안타까워하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굳이 세부 사정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혼이라는 말이 자칫 소문으로 퍼지면 아들에게 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마음속으론 드디어 골치 아픈 일에서 벗어났으니 괜한 동정심은 안 받아도 된다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제가 약간의 통증만 견디면 목발 없이도 집 안팎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주말에는 아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식당에서 외식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 회사에서 이번에 팀장 자리가 새로 열린다는데 저도 좀 도전해 볼까 봐요. 그래, 도전하는 게 좋지. 며느리 문제로 신경 쓰느라 그동안 마음고생도 심했잖아. 이제 너도 너의 삶에 집중해봐. 이렇듯 예전에는 사소한 이야기조차 편하게 나누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부자지간 대화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있어도 아들은 물어봐줘요. 피곤하세요? 다리 아프세요?
예전 며느리처럼 귀찮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서 오히려 제 쪽이 더 조심스러워질 정도였어요. 가끔 아들이 회사에 있는 동안은 혼자서 동네를 산책하거나 텃밭에 작은 채소를 심어보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있을 땐 집안 분위기가 늘 불편해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내 집이 된 느낌이라 편안했죠. 집안 분위기가 바뀌니 제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더군요. 한때 며느리에 대한 분노로 눈앞이 캄캄했지만 이젠 그 생각을 꺼내도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라리 그 아이가 나가줘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들었죠. 어느 저녁 아들은 식탁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나중에 괜찮은 사람 만나면 다시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저 혼자 지내는 게 훨씬 편하네요. 저도 수저를 놓고 작게 웃었어요. 그럼 억지로 할 필요 없지 않니? 너 인생은 너 편하고 행복해야 하는 거다. 아버지인 내가 괜히 참견해서 이런 사달이 났나 싶기도 했는데 이젠 너 좀 편해 보이니까 마음이 놓인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언젠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아내의 환한 얼굴을 그려봤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사태가 벌어지진 않았겠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잘 버티고 제 길을 찾고 있다오. 그렇게 조용히 생각하며 식사를 이어갔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집을 나가고 한두 달이 더 지났을 때쯤 아들은 회사에서 꽤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승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을 받으며 일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 표정에서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어요. 한 번은 주말 저녁에 아들이 술 한 병을 사와서 거실에 앉아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정말 이런 결말로 괜찮으세요? 제가 미경이랑 이혼하면서도 조금은 망설였는데 아버지께서 워낙 단호히 말씀하시니까 제가 결정한 거고 혹시 이후에 후회가 남는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최대한 아버지 뜻을 따르고 싶어요. 저는 잔에 술을 채우며 거침없이 답했어요. 그 아이와 화해할 가능성은 애초에 없었어. 그동안 행태가 너무 심했잖니. 내가 택시 타고 혼자 병원에 갔던 날부터 이미 끝이었고 요양원 운운하며 내 방 빼앗으려 한 건 더욱 선을 넘었지. 이 집과 내 재산은 내가 수십 년 고생해서 마련한 건데 남보다 더 모질게 날 대해놓고 무슨 권리를 찾으려 했나 싶다. 아들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맞아요. 결혼도 가족도 결국 서로 존중해줘야 가능한 거죠. 그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이어봤자 더 불행했을 거예요. 둘은 짧은 건배를 나누고 조용히 잔을 비웠어요. 오랜만에 부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느껴졌어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이후로도 며느리가 종종 전화를 걸어 시간이 좀 지나면 합의금을 줄 생각 없느냐는 소리를 흘렸지만 아들과 저는 확고했어요.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으니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죠. 며느리 쪽 변호사도 더 이상 강경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완전히 손을 떼었고 저희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들을 일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완벽히 정리된 뒤 저는 또 한 번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훨씬 좋아진 제 관절 상태를 보며 이대로라면 조심만 한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기쁜 표정으로 의사를 보고 말을 덧붙였어요. 저희 아버지 요즘 스트레스가 확 줄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건강에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의사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은 밝은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아버지, 제 뭐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세요. 저도 회사 눈치 안 보고 주말마다 시간 낼 테니까요.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길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그래, 낚시도 좋고 가까운 절에 다녀와도 좋고 뭐든 마음대로 해보마. 이젠 내 집에서 누구한테 무시당할 일도 없고 너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주니 편하구나. 아들은 그 말에 기분 좋게 운전대를 돌렸고 저도 오랜만에 뭔가 해방된 듯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으니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어요. 쓸쓸함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크게 와닿았어요. 문득 아내 생각이 스쳐갔지만 이제 그만 마음 아파하자는 다짐이 들었죠. 내가 남은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게 아내가 바라는 모습일 테니. 새벽 무렵 아들이 제 방 앞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아버지, 주무시기 전에 다리에 파스 붙일까요? 오늘 병원 다녀오느라 오래 걸으셨잖아요. 저는 문간으로 나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요즘 부쩍 아침 저녁으로 시큰하긴 하더라.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낫다. 아들은 집 안상비약통에서 파스를 꺼내 가져왔고 다리에 붙여주며 살짝 웃었어요. 확실히 예전엔 이런 걸 해드릴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그 말에 저도 미소로 답했어요. 같이 사는 건 예전부터였지만 이젠 서로를 아껴주는 느낌이 살아났으니까요. 며느리가 있던 시절에는 늘 갈등과 불편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대화하며 웃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아들과 함께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그 소박한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계단에서 떨어져 골절을 입었을 때 인생도 끝났다 싶을 만큼 우울했는데 결국엔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해서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아버지, 오늘 퇴근 후에 집 근처 목욕탕이나 갈래요? 몸 좀 풀고 다리도 온열 치료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좋지. 오랜만에 목욕탕 가서 땀 빼고 나면 아마 한결 개운할 거야. 이렇게 간단한 제안조차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며느리와 살 때는 가정에 평화가 없었고 서로 눈치만 봤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날 저녁 아들과 목욕탕에서 땀을 빼고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게 진짜 가족이죠. 내가 뒤늦게라도 이혼하길 잘했나 봐요. 아버지가 편해 보이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요. 저도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지난 3년간은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며느리의 싸늘한 태도 때문에 가족이라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부자지간이 서로를 보듬어주는 진짜 의미를 되찾은 기분이에요. 집 대문 앞에 서니 시원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조용한 밤거리의 풍경을 잠시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금 외쳤어요.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살 필요가 없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이 집에 담겨 있지만 그건 물질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아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낸다는 게 내게는 무엇보다 큰 행복이니까. 아들은 뒤이어 집안 불을 켜며 말했어요. 아버지, 들어가죠. 내일도 컨디션 좋아야 재활 운동도 하고 또 주말에 드라이브도 가죠. 저는 아들이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가면서 씩 웃었어요. 계단에서 굴러 다리가 부러졌던 그날, 차가운 통증과 함께 느꼈던 절망감을 떠올리면 지금이 거짓말처럼 평온하죠. 그때부터 시작된 며느리와의 충돌도 결국은 이혼이라는 결말로 막을 내렸어요. 그게 씁쓸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론 후련함이 훨씬 커요. 결국 저에게 상처만 주던 사람을 내쫓고 진정으로 날 걱정하고 아껴주는 아들과 다시 살게 된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아들이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아가든 전 변함없이 응원하며 버팀목이 되어줄 생각이에요. 이제는 마음 편히 다리를 쓰며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고 잠깐씩 바깥 공기를 쐬러 나갈 때도 아무 거리낌이 없으니까요. 아내가 떠나고 아들이 결혼에 들어온 며느리와 맞닿아 있던 날들은 결국 씁쓸한 끝을 맞았지만요. 그 덕분에 깨달은 것도 많아요. 가족이란 이름에 기대어 서로 희생만 강요하거나 기본적인 예의조차 잃어버리면 함께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죠. 지금 내 곁에 있는 건 결국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아들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계단 사고로 다리를 다쳤던 일도
이제는 추억처럼 흘러갈 거예요. 이제는 다 나았고 더 높이 일어설 준비가 됐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난 다시는 나 자신을 포기하거나 남에게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과감한 선택도 주저하지 않을 거죠. 그 길의 시작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며느리는 떠났고 아들은 아버지 곁에 남았어요. 우리 집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나 역시 조금 더 자유롭고 당당해졌어요. 그래, 이게 인생이야. 창밖 어둠을 보며 나지막이 내뱉었어요. 내일부터 또 기분 좋게 아침을 맞이하고 아들과 함께 새날을 열어가면 되겠죠. 인생의 황혼이라 불리는 시기지만 아직도 나에겐 많은 기회와 희망이 있어요. 이제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고 내 소중한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렵니다. 그게 이번 사건으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니까요.